안녕하십니까. 오라클과 쿠버네티스의 앙상블 세션을 발표를 담당하게 된 GT 플러스 박성순 컨설턴트입니다. 지금부터 개택데이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택데이 2021의 주제 Let's Roll with New Wave,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처럼 클라우드는 우리 업무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인 제가 지원하는 수많은 고객사, 일반 기업부터 금융권까지도 새로 개발 구축하는 업무를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할 만큼 이미 우리 업무 가까이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렇게 클라우드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라클 컨테이너 엔진 4 쿠버네티스, 오라클 앤드 쿠버네티스 앙상블, OKE를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M은 운영체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무겁고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떻게 보면 VM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OS를 포함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설정만을 포함하여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구조 덕분에 배포 시간이 짧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기본이 되는 배경 기술을 보면 총 3가지입니다. 먼저 CH 루트는 프로세스에 대한 파일 시스템의 격리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전체의 루트 경로가 아닌 그림과 같이 지정된 경로 하위에 새로운 사용자 루트 경로를 지정하여 특정 프로세스가 정해진 공간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아이솔레이션, 즉 격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PID, UID, 마운트, UTS, 네트워크, IPC 총 6가지의 네임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서로의 환경에 프로세스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컴퓨팅 자원에 대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프로세스가 자원 전체를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그룹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메모리, CPU, 네트워크, 디바이스, I/O를 제어하여 각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배경 기술을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발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OS 설치, 그리고 기본 소프트웨어 설정까지 너무나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 있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확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이미지 저장소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상머신과 달리 게스트OS나 하이퍼바이저 없이 어플리케이션 동작의 필수인 구성 요소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초 내에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컨테이너일까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베어메탈 기반에 구축된 서비스는 자원이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자원을 과다하게 점유하게 될 경우 전체 서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장애 또는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서버의 이전 역시 OS 종류나 버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확장 역시 인력 투입 없이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상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원의 격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이퍼바이저 및 게스트OS의 부하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VM 간의 호환성 문제로 서비스 이전이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플리케이션 자동 확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시대로 넘어오면서 앞서 말한 배경 기술을 기반으로 하나의 리눅스 커널에서의 자원의 격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가상화에서의 하이퍼바이저 및 게스트OS가 가지던 부하의 단점이 사라졌고 또한 표준 컨테이너 기술로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컨테이너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자동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컨테이너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정해진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들을 API 통신을 통해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제한된 인프라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트 자원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컨테이너들을 빠르고 유연하게 증감할 필요가 있으며 컨테이너가 동적으로 증감되었을 때 하나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배포, 확장, 그리고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입니다. 단어의 유래는 키잡이나 파일럿을 뜻하는 쿠버네티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K8S라고 줄여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으로 기부되었고 100% 구원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선언형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상태, 즉 desired state라는 것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가 현재의 상태에서 바라는 상태로 변경이 되도록 항상 동작합니다. 셀프 힐링도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사용자가 지정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시작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 구조를 기반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노드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자동으로 배치하고 작업 부하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롤백 및 재배포를 하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영상에서도 짧게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고유 IP, DNS를 통해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증감되는 상황에서도 로드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왼쪽 마스터 노드에는 가장 먼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로 전달되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REST API 서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etcd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cd는 클러스터 내 모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etcd에는 쿠버네티스에 선언된 주요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백업 계획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컨테이너를 워커노드에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관리자는 현재의 상태와 desired 스테이터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특정 이벤트에 따라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에는 노드의 상태를 관장하는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등 쿠버네티스 내부의 동작이 모두 프로세스화돼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노드에 속하는 마지막은 클라우드 컨트롤러 관리자인데 특정 인프라 경로 및 로드 밸런싱과 같은 측면에서 특정 클라우드 공급자의 API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워커노드를 살펴보겠는데요. 워커노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스터노드에서 API 서버를 통해 명령을 내리면 큐블렛이 받게 되는데요. 큐블렛은 API 서버와 통신하면서 내려온 명령을 수행하고 컨테이너가 파드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다음 큐브 프록시는 호스트상의 네트워크 규칙을 유지하고 연결에 대한 포워딩을 수행하는 프록시입니다. 그리고 파드는 컨테이너의 논리적인 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성도에는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 컨테이너의 동작을 관리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은 대표적으로 CRIO나 컨테이너 D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NCF에 기부되어 있습니다. CNCF는 컨테이너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리눅스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로서 이런 CNCF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즉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보게 되면 다음 4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DevOps입니다. DevOps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Continuous Delivery,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접근의 하나로 더 빠르게
더 주기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화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의 모임으로 구조화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화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상화 기술의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탄력성, 셀프 서비스 및 고가용성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벤더에 종속되지 않으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사례, 기술 및 프로세스입니다. CNCF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레일맵을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에 대한 추천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NCF에서는 인증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트레이닝 파트너사 그리고 트레일맵에서 제시한 각 경로별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현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이 중에는 이미 졸업한 프로젝트도 있고 신규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하나면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입맛에 맞는 툴로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일 뿐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이미지 저장소, 업그레이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특히 중요한 보안 측면에서 사용자 및 팀에 대한 액세스 권한에 대한 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로깅에 대한 구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OKE,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무엇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오라클에 종속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다양한 개발자 도구가 제공됩니다. 어떠한 언어, 프레임워크든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구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MySQL DB를 사용할 수 있고 오라클이 아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역시 CNCF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표준이면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안과 운영관리 측면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능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CNCF의 프리미엄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쿠버네티스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완벽히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OKE는 CNCF에서 제시하는 오픈 컨테이너 표준을 준수하고 수정되지 않은 오픈소스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풀스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을 지키는 환경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사용자 개발자 노트북에서 개발되었던 어플리케이션도 그대로 이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와 사용하거나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식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 오픈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풀스택을 지원하면서 OCI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성능, 가용성, 보안과 거버넌스를 통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OKE를 사용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생성부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 마지막에 간단한 데모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클러스터를 생성하는데 6개의 파라미터만 입력을 하면 되고 클러스터 생성까지 10분 안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빠르게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클러스터 안에서 오토스케일이 가능합니다. 멀티 AD 구성에서는 하나의 AD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AD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춘천 리전 같은 하나의 AD에서 다른 층으로 AD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고가용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CI 환경에서 제공하는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깅 분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알람 기능, 서비스 커넥트 허브까지 이 모든 것을 OK를 사용하면서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가 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과 맞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션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10분의 시간으로 클러스터를 생성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미지 생성, 등록, 배포, 그리고 스케일 아웃까지 하는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Node.js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의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디벨로퍼 서비스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진입합니다.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누르고 퀵 스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최소 입력값만 설정하고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누르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클러스터 생성 과정이 진행되고 클러스터의 상태를 다 지켜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석세스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 지금 크리에이팅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고 워크 리퀘스트를 보면 in progress와 accepte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석세스 표시가 출력됩니다. 이때부터 클러스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앱 개발입니다. 별도의 접속 툴이나 FTP 유틸리티 없이 OCI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쉘을 통해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할 샘플 앱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압축을 해제하고 데이터베이스인 MySQL 이미지를 받아 연락처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었고 이제 MySQL에 접속을 하여 우리가 연락처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DB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Node.js를 사용하기 위해 npm 인스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npm의 인스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호출이 가능합니다. curl 명령어를 통해 호출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이미지 생성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입니다. 이미지 생성은 앞서 설정한 어플리케이션과 MySQL을 각각의 이미지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쉘에서 미리 작성된 도커 파일을 통해 빌드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커 파일에는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이 8080의 포트로 실행된다는 내용과 그 폴더 같은 설정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끝내게 되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등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는 OCI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토큰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토큰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동을 하고 자신의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를 MySQL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생성하는 이유는 각각의 앱과 MySQL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구분하여 생성하게 되고요. 다시 클라우드 쉘로 접속하여 앞서 빌드를 했던 앱과 DB에 대한 태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버전 관리를 위해서 붙이는 태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 5.7이라는 태그를 부착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은 v1이라는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그 부착이 완료되었다면 사용하겠다고 생성한 네임스페이스 내에 레파지토리로 푸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MySQL 푸시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은 앱에 대한 푸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푸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레파지토리 내에 등록된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v1과 이제 그걸 확인하고 다음은 배포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배포를 위해서는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데모에서는 클라우드 쉘을 통한 접속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쉘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생성했던 OK 클러스터 1에 접속을 하여 클라우드 액세스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고 클라우드 쉘 액세스를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접속을 진행합니다. 사용자는 kubectl 명령어를 통해서 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에 앞서 등록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OCIR에 접속하기 위해서 시크릿 정보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크릿 정보를 생성하고 해당 시크릿 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제 그걸 이미지를 땡겨오는 과정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포를 위해 YAML 파일을 사용할 건데 데모에서는 미리 만들어둔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볼륨 생성을 위해 PV와 PVC를 생성하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YAML 파일에서 네임스페이스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맞게 수정한 다음 kubectl을 통해 MySQL을 생성합니다. 먼저 PV와 PVC를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생성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기가의 용량을 할당받았고 다음은 MySQL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kubectl을 통해 생성을 하면 서비스와 MySQL이 같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생성이 되어야 외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MySQL에 접속해서 해당 테이블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DB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완료한 거고요.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YAML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를 수정하고 kubectl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직전에 했던 MySQL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앱이 동시에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kubectl을 통해 조회를 하면 현재 상태가 조회가 되는데요. 러닝 상태가 보이고 외부 IP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접속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아웃인데
사용자가 kubectl 명령어를 통해서 레플리카를 지정하여 확장한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하나의 컨테이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kubectl 명령어를 통해서 레플리카를 지정하여 총 3개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명령어를 통해 파드가 3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디플로이먼트 상태를 통해 역시 3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서비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bectl get svc 명령을 통해 외부 IP를 확인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해보면 각각의 IP가 133 그리고 132 그리고 131로 내부의 IP 3개로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모를 통해 클러스터의 생성부터 스케일아웃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션의 시간 관계상 데모 영상이 빠르고 짧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GT+에서는 게테크데이뿐만 아니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하에서의 쿠버네티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GT+ 마케팅 메일을 통해 확인하시고 일정을 놓치지 말고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